네, 오늘 뉴스스kup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 지하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디일까요? 이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과 이 수속탄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과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연구소에 따르면 15킬로톤이 떨어졌을 경우 서울에 네. 사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지금 핵무기가 사용된 것은 이제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두 발의 이제 핵폭탄이 실제로 터뜨려졌고, 지금 어제 북한이 시험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같은 경우는 이 수소폭탄입니다. 이건 한 번도 아직까지 실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지는 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북한이 지난번 5차 핵실험 때 했던 게 이제 10킬로톤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15킬로톤 정도가 이제 만약에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광화문과 을지로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뭐 다 이제 사망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 여파가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미칠 수 있고, 특히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이제 방사선 낙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또 위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 1,000만이 밀집해서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실제로 어제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이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이번 핵실험의 그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저께 소방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119에 신고한 그런 그 건수를 보니까 서울이 집중돼 있어요. 서울이 13건, 경기가 9건, 인천이 4건, 강원이 3건, 충북 하나, 충남 하나 해서 총 3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신고 내용은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다거나 침대가 흔들리고 있다,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진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집중됐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5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렇게 신고가 이어진 적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멀리는 충남까지도 이 지진을 느꼈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 이 핵실험의 내성이 생기기는 참 쉽지 않아서요. 우리 국민들 그래도 북한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 노무현 정권 때랑 비슷하게 대화를 열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와중에 핵실험이 진행이 될 때 현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 양쪽을 그래도 어느 정도 포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국내 여론을 잘 형성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걱정은 엄청 많이 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평화롭게 다 모습들이 좋으신데, 한편으론 나이 먹은 입장에서 보수로도 보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 편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군사 전문가, 재난 전문가에게 한번 이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락 원장님, 제가 오늘 좀 많이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진짜 그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 서울과 한반도를 겨냥한다면 바로 그 핵공격이 시작될 즉시 저희 사이렌이 울리는, 그러니까 경보 장치가 발동이 되는 겁니까? 돼야 됩니다.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뭐 핵미사일 쏘는 것을 우리는 워낙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이 사전에 핵미사일 쏘겠다 뭐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기습적으로 쏠 때는 그게 핵미사일인지 보통 미사일인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경보하기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이렌이 제때 안 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건 아닌가요? 심각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불리하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거리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J 얼러트라 그래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 28일이죠. 57분에, 5시 57분에서 왔는데 58분에 탐지하고 바로 J 얼러트를 가동해서 6시 2분, 그러니까 5분 후에 전 방송에서 전 국민들한테 J 얼러트라는 게 이제 일본의 경고 시스템이죠.
문자로도 가고 뭐 다양한 그 수단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돼 있다고 말하기 전에 진짜 이제 이 더욱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하고 더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예.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다. 정부 당국이 좀 이 얘기도 유념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좀 묻고 싶은 얘기는 주로 이겁니다. 핵 공격 시 대피 요령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 박 원장님, 뭐 만약에 핵 공격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하 시설로 대피해라 이런 분석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조금 이제 틀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핵 공격을 알았다는 것은 핵의 핵심 그 진앙지에는 안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핵심 진앙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미 죽었을 거기 때문에 좀 핵 공격을 알았는데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렇게 이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15km 같으면 1km 반경 내는 완전히 대형 건물도 부서집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갈수록 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있는 건데 그때 무조건 지하 시설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챙겨서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2주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2주 생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 음식, 그다음에 이제 이 옷까지 같은 자는 그 부분 그리고 약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이게 낙진이 올라가서 하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분이 있습니다. 그때 뭔가 2주 또는 다음 며칠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준비를 챙겨서 지하실로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사능 이 강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에 무지무지 강하다가 근데 한 최소한 이틀만 지나도 7-10 법칙이라고 그래서 1시간 이후에 있다가 7시간 지나면 10분의 1이 됩니다. 그 7시간 이후에 이제 또 7배, 77이 49, 그때는 또 100분의 1이 됩니다. 그 777, 343일 겁니다. 그때는 그게 한 2주입니다. 그게 10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을 계속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 필요한 거를 갖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 2주가 되면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예. 기준이 2주고 오른쪽에 준비한 거 그럼 바로 이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박희락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 시설을 대피하는 건 첫 번째 선결 조건인데 그래도 이 방사능이 제로가 되는 듯한 2주치 생존 물품을 준비해. 그러면 2주치 생존 물품을 떨어졌다고 갑자기 이거 뭐 다 챙겨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미리미리 이걸 챙겨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영어 사이트도 그렇고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뭐 핵생존이라든지 핵전쟁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치시면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뭐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핵생존을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머릿속으로 2주를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물, 식량, 그다음에 자는 거 이건 가장 뭐 다 챙겨 가시지만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약품도 중요하고 특히 사실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용변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지하에 있으면 이제 굉장히 그 좀 부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자기 원래 집하고 떨어진 곳을 가지 말고 조금 붙어 있는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급할 때 아파트 와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의 강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틀만 지나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간헐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에 노출돼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누정됐던 양으로 죽기 때문에 교대교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으면 집에 가서 미흡한 걸 좀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갖고 가는 문제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만약에 서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대구는 지금 라디오 방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다 나갈 거거든요. 그렇지만 라이트는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동을 걸면 그걸로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 히터도 되고요. 거기에 또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통 이제 뭐 아파트 지하실에 그냥 바닥에 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시에 도심지에 있다 할 때는 가능하면 상가가 있는 대형 건물에 지하실로 들어가라. 상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물도 있을 수가 있고 음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가가 있는 알겠습니다. 대형빌딩의 지하. 예. 예, 박 원장님 근데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나 뭐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의 대피 시설을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 저희가 어디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그게 이제 뭐 우리 국민안전처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다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피소입니다. 예. 그게 핵 전쟁을 막는 데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대피소가 완전히 대피소 용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많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각자께서 주변 또는 직장 근처에 한번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급할 때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 내가 그때 갈 때 갖고 가야 될 거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명심할 텐데요. 그런데 이곳 광화문 근처에서도 대피소가 주변에 있긴 있습니다.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문의를 좀 해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하 주차장을 대피소로 지정을 했어요. 그거는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 담당 전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식량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는 딴 게 없어가지고.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박 원장님. 그런데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허술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장애인이나 좀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때 대피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아파트하고 모든 빌딩이 굉장히 조밀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방사선은 이 직선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조밀한 물체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관통하는군요. 예. 그래서 쇠를 말하면 예를 들어 쇠는 13cm면 방사선의 93%. 쇠요. 예, 쇠. 네. 쇠는 99%를 차단하고 13cm면 네. 그다음 콘크리트는 30cm 정도만 됩니다. 흙은 한 60cm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에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대책이 없을 때는 아파트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잘못된 대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아파트는 예. 내 벽이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아파트가 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고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정세를 관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75년도에 민방위 훈련을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예. 베트남이 망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평화 상태가 되면서 조금씩 좀 이게 여러 가지가 좀 해이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민방위 훈련할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민방위 담당 국장도 KBS 나오고 저도 갔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지금 이제는 핵 대피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대피호도 조금씩 그런 핵 대피 가능한 방향으로 더욱더 이제 보강해 나갈 겁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것 더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2주치 생존 물품을 준비하고 지하시설,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서 차가 가까운 곳 예. 그리고 무조건 외부보단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주변 대피소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좋은데 이 두 가지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복준 교수님. 예, 그러니까 예. 이 바람과 이 당연한 거겠지만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예, 예. 그렇죠? 떨어진 반대 방향 이동하고 방사능과 낙진 노출을 최소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섬광을 이제 이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섬광이 있는 곳에 반대편 쪽으로 엎드리는데 엎드릴 때는 그 배를 지면에 붙이지 말랍니다. 그 지면에 붙이게 되면 아마 장파열 정도의 어떤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눈과 귀를 막으라고 그러는데 뭐 섬광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섬광을 보면 그거는 뭐 시력을 상실한다 하고요. 이제 귀를 막는 이유는 고막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 예, 그렇군요. 조금 이제 보완해드리면 예. 이제 사실은 성광을 뭐 누가 보고 싶어서 보겠습니까?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어쨌든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광이 가장 빨리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을 봤는데 아직 빛을 봤지만 이 폭풍파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꽝 터지고 나서 그 폭풍파가 가장 센데요. 그 폭풍파는 오늘 통상 이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초속 한 25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km에 떨어져 있으면 한 4초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때 성광을 보이면 빨리 그쪽을 뭐 보지 말고 빨리 근처의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 왜 건물 내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건물이라는 게 막아주니까 바깥에 있으면 내가 그 강력한 폭풍에 날려가 버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km에 있으면 4초 정도의 여유가 있고 한 2km 정도 되면은 한 뭐 8초 좀 더 느려지니까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빨리 건물 내로 좀 더 아니면 땅에서도 앞에 그 바람 방향에 뭔가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글쎄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대표를 가져야 될지는 조금 짐작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렌이 제때 울리지 않고 그리고 이 민방공 대피소의 정부 당국의 이런 게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부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는 그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뭐 국민안전처 시절에 자문위원 하면서도 그런 걸 계속 이제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 좀 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수소폭탄으로 북한 핵의 이제 위험성을 알았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정부에도 요구하고 그럼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이현정 네. 의원님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6차 핵실험을 한 셈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탁 회의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 실험 자체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또 어떤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들, 지시한 것들 그 정도만 이제 보여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마 저렇게 그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과 최룡해 등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 직접 사인을 하면서 이제 직접 실험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뭐냐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혼자 이제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인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피 문제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스위스 예. 같은 경우는 그 집집마다 전부 다 방공호가 다 있어요. 오. 아, 그리고 그냥 뭐- 단독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에 전부 다 방공호가 다 기본적으로 이 건축할 때 이 방공호를 만드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시설 자체가 대부분 핵 시설을 핵 어떤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되어 있고 그게 50년 동안 사실 스위스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우리 보면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또 위험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 저런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어떤 대비책 자체가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이런 걸 좀 법적인 좀이라든지 인식 차원에 좀 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